네, 조금 한숨 좀 돌리셨나요? 조금, 네, 딱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농업, 우리 먹거리와 관련돼서 아주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평택형을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혹시 고민스럽거나 아니면은 좀 궁금한 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네,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화면을 통해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과 사회라는 이 분야가 복지 분야하고 함께 같이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복지 분야도 여성 분야 따로 있고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 홍정인 학생 음소거 해제해 드릴게요. 일단 농업이랑 축산업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거랑 한국에도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진짜 절대적 빈곤에 특히 식량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SDG가 서로 연계돼 있다는 것도 특히 느껴진 강의라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전 이제 나중에 6차 산업이랑 4차 산업을 결합한 산업을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찾아보니까 그 청년 창농을 육성하려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SNS를 보면은 청년들이 농사하는 내용도 올라오고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그런 블로그 내용도 많은데, 진짜 아까 여전히 고령화돼 있다고 하셔서 농업 인구가 정말 많이 모자란지 그게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더 농촌으로 가면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하겠고요. 이것과 관련된 질문은 우리 김덕일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 사실 그 농업 쪽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농촌 인력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코로나 이후로 외국에서 산업 인력들 중에 특히 농촌 인력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축산하는 분들 농장에 굉장히 많이 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농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 있었고. 근데 이분들이 작년부터 입국이 안 돼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최근에 감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감자 수확을 못해서 그다음에 또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거를 수확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냥 따지 못하고 그냥 묵혀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대학생들이 보통 농촌 봉사활동 해가지고 꽤 많이 이렇게 일손 돕기를 했었는데 대학생들도 지금 거의 오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농촌 지역이 가장 큰 문제가 농업 인력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평택에서도 올 초부터 바로 옆에 있는 용이동, 이 학교 옆이죠. 용이동에 청년 키움 뭐 창업 이런 농업 관련된 청년 키움 창업 센터가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요리를 배우고 그다음에 식당을 내고 그 농작물을 우리 지역 거를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금 해서 1기가 지금 수강을 했고 지금 5기까지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분들이 평택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곳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농촌 지역에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냐는 얘기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짐 소로스도 얘기를 했죠. 청년들이요 농업에 투자를 하라. 지금 전 세계 석학들이 얘기하기에는 예전처럼 그냥 육체 노동을 하는 이런 농업이 이제 아니거든요. 스마트 농업이라고 얘기해서 ICT가 다 연계돼 있고 그다음에 먹을거리의 문제가 그냥 양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질로 해결을 하고 건강으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젊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전문적 기능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을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또는 도시 지역에서 농업과 먹거리랑 연계된 영역에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창업의 가능성, 그다음에 열린 공간, 블루오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네. 그 농산업의 경쟁력이나 또는 먹거리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하고도 관련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농업의 경쟁력 문제, 이런 것들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목표와 관련되어서는 결국은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지만 지속 가능 농업 경영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경영을 하고 특히나 좋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특히나 유통에 대한 비용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절감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청년들의, 젊은 사람들의 역량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의 큰 문제가 생산뿐만이 아니라 유통이 되면서 유통 비용을 어떻게 좀 절감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얘기고요. 그 유통 구조나 단계에서 틀림없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부가가치를 생산하게 된다면 농업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끔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도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쪽에 교육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청년의 일자리의 문제, 먹거리의 문제, 농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의 문제, 유통 비용의 절감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틀림없이 좀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덕일 부회장님하고 이응영 교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질문 사항이 또 혹시 있을까요? 네, 질문을 고민하고 계실 동안 제가 궁금했던 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좀 공부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생태적인 삶, 생태적인 농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농업이 탄소 배출의 굉장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글귀가 있어서 저도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일단 읽긴 읽었거든요. 살짝 읽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농업이 그렇게 탄소 배출이 많은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우리 김덕일 부회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농업 생산 영역에서 탄소 배출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환경부 자료도 보면은 전 산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의 양 중에 농업 영역에서 탄소 배출의 양은 사실 9% 정도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 9% 중에서도 농업의 어떤 영역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냐면요. 논농업 영역이에요. 탄소가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사용해서 거기에서 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땅 속에 고정돼 있는 탄소가 뭔가의 행위를 통해서 바깥으로 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농경지에 논을 갈거나 노타리를 치거나 이러면서 땅 속에 고정돼 있는 탄소들이 공기 중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은 탄소 배출이 저감되는 저탄소 농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좀 실현시켜 보자. 그래서 그 방식이 무경운 영농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 생산되는 9%가 나오는 탄소 양 중에 경종이라고 얘기하는 논밭에서 발생하는 게 한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이제 한 30%가 축산 영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우리나라 영역에서는 좀 그렇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축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의 양이 꽤 많다고 사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소라든지 뭐 특히 소가 되겠죠.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까요. 뭐 이런 영역 때문에 이제
그 축산 영역이 이제 많다고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그렇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평택에서도 좀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번 빈곤 문제와 뭐 3번 건강 문제와 관련돼서 이장영 교수님 잠깐 비디오를 켜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저번 주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긴 했는데, 네, 사회복지 쪽에 우리 이장영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음소거 해제 요청드리겠습니다. 빈곤이나 뭐 기아, 여성 문제와 관련돼서 보건복지부 그쪽에서 별도의 목표라든가 지표 같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오국장님, 오늘 사실 저는 청강이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한테 내가 이래저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례가 될 것 같아서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확한 지식이 머리에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공개적으로 하기는 조금 곤란스럽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별도로 저희가 함께 모셔서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혹시 질문이라든가 저는 농업과 관련돼서 여러분께서 먹거리와 이렇게 연계돼 있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까 김덕희 부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논농사라는 건 벼농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꽃 전체의 이 농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은 대략 9%고 그 9% 중에 60%가 농사고 30%가 축산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뜻 이렇게 듣기엔 축산 쪽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이 발생될 것 같은데 논농사가 60%나 차지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탄소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이 고정되어 있는 탄소가 있는 거거든요. 이 고정되어 있는 이 탄소를 인간이 뭔가의 행위를 통해서 자꾸만 대기 중으로 발산을 시키는 거죠. 사실 그 양이 지금 훨씬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를 어떻게 다시 고정시킬 건가의 문제는 땅속에 고정시키는 거. 우리가 지금 남극, 북극에 지금 계속 이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서 그냥 물이 많이 넘쳐나요. 이뿐만 아니라 제일 큰 것이 그 속에 고정되어 있는 탄소의 배출이거든요. 이 탄소량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끊임없이 벌목하고 있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이 나무가 담을 수 있는 탄소를 벌목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갖고 있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탄소를 훨씬 더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 영역에서 이렇게 볼 때, 그다음에 또 자연 환경의 영역에서 볼 때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탄소 배출은 꽤 많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저탄소 관련된 고민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농업에서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친환경 농업이 갖고 있는 이 생태적 그 지속 가능성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 저탄소 농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탄소 인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친환경 농업 인증처럼 저탄소 인증 농산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친환경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짓는데 가능하면은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화석연료를 떼지 않고 농사를 짓도록 해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땅속에 탄소가 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트랙터로다가 논을 갈거나 논을 썰인다고 노타리를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농사 지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한 일주일 전인가 유튜브에 저탄소 농업을 실현합시다 해갖고 전남 곡성에 있는 농민들 5분이 우리들은 기계 갖고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30일 동안 물속에 그냥 논을 가둬놓은 상태에서 논을 흐물흐물하게 맺는 다음에 그냥 거기다가 모를 심는 거를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면은 벼농사가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올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저탄소 인증을 하기 위한 농법은 이렇게 합시다라는 거를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농업 영역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역할들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지속가능 발전 대학 하는 것처럼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는데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린 게 뭘 올렸냐면은 그걸 올렸어요. 벼농사에서 탄소를 절감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저탄소 농법. 그래서 경기도에 몇 군데 시범 사업을 해보자라는 거를 우리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금 올려놨거든요. 내년도 사업으로. 그게 되면은 우리 평택에서도 한번 우리 지속협과 함께 실천 활동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질문이 지금 조금 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정희 학생이 채팅으로 질문해 주신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저탄소 농업하고 지금 친환경 농업하고 차이.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다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저탄소 농업에 대한 인증도 있고 친환경 농업 인증이 있는데요. 친환경에 대한 농업 인증은 199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거죠. 친환경 농업은 딱 두 가지가 친환경 농업이에요. 하나는 무농약 인증, 또 하나는 유기농 인증이에요. 무농약 인증이라는 거는 농약, 그러니까 화학제로서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비료라든지 이 투입하는 농업을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농사 짓는 거를 친환경 농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친환경 농업이 갖고 있는 가치는 뭐냐면 사실은 투입하는 화학 물질을 많이 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들이 훨씬 더 강조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친환경 농업을 하면은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 건강에 좋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친환경 농업하면은 그냥 농약 치지 않고 비료 안 쳤으니까 그냥 깨끗하고 건강하고 그냥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친환경 농업, 국가적,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을 얘기하거나 친환경 농업을 하는 거는 환경 친화적 농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 농업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 농업.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화학적 영역이 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이게 왜곡되기 있긴 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농약과 유기농업이 있다. 유기농업은 전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유기물만 가지고 무기물이 아닌 유기물만 갖고서 농사를 짓는 것. 이것을 이제 친환경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탄소 농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탄소 배출을 내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데서 탄소 배출을 30%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 배출이 발생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농기계 사용하는 건데 농기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력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끌고 다니는 트럭을 나는 경유차를 끌고 있는데 경유차에서 나는 전기차로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탄소를 농업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30% 정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들을 인증을 받으면 돼요. 근데 그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훨씬 더 힘든 거죠. 친환경은 그래도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친환경 제재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 보고요. 우리 이은영 교수님도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교육의 목표 또는 목적,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서 목표와 세부 목표, 그다음에 지표에 대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덕일 부회장님의 강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도
인간 사회 차원 영역에 대한 목표와 세부 목표에 대한 이해 강의였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번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1번은 빈곤과 관련된 이야기였었고, 두 번째는 김도일 부회장님 말씀하셨던 농업, 먹거리, 지속 가능한 농업 이쪽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세 번째는 건강, 보건, 웰빙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신적인 건강이나 또는 뭐 사망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번째는 여러분들 네 번째 지속 가능 발전 목표 4번은 양질의 교육입니다. 양질의 교육.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 교육, 영유아의 보육 이야기들, 그다음에 성인들의 문해력 뭐 해소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고 평생 교육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일자리와 창업과 관련된 교육 이야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성평등 이야기를 했고요. 성평등 중에서도 특히나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 물이에요. 물과 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사회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우리가 잘 살고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뭔가 좀 안 좋은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물과 위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영역으로다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회적인 차원, 사회적인 영역의 6개의 목표를 갖다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요 세부 목표, 지표까지 연결을 좀 시켜서 간단한 이해를 해 보는데요. 우리 이차원 교수님 혹시 답변이나 대답 가능하신지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4번 목표 양질의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 목표로 나오는 키워드들이 초, 중등 교육, 네네. 그 다음에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그 다음에 기술교육, 직업교육 등의 어떤 고등교육 차원, 네. 그 다음에 취창업 관련된 교육, 네.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시민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나 또 평생학습, 이런 것들이 교육의 증진, 양질의 교육과 관련된 세부 목표들을 설정할 수 있을 때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중에서 특히나 우리 평택사회에서 좀 지표, 세부 목표나 지표로 삼을 만한 것들은 특히 뭐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성을 부여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우선되어서 세부 목표나 지표로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양질의 교육과 평생 학습이잖아요. 그죠? 4번 목표가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그 제도권 교육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 학습 증진. 그것은 결국은 세계 시민교육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성인들의 어떤 아까 이제 문해교육도 얘기했는데 단 문해교육이 한글을 이해하는 교육, 한글을 깨우치는 교육이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 시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평생 학습을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직업교육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다른 사람과 같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평택시에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몇 가지를 좀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 설비의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이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많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이 아까 김덕일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지속 가능한 농업과 상당히 많이 연결된다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농업의 CO2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농업의 어떤 CO2 문제는 농업 생산 과정에서의 CO2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유통에서 발생하는 CO2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봅니다. 이를테면 아까 이제 김덕일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농식품 체계가 있어요. 이를테면 다국적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 농식품 체계가 계속 그 CO2를 발생시키고 GMO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안 되게끔 만들어내는 게 있거든요. 대량 생산하고 GMO를 만들어내고 또 먼 곳으로 유통을 시키려고 하니까 배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CO2 문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속 가능한 농업이나 CO2를 줄이는 뭐 친환경이든 저탄소 농업이든 간에 이것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자체 농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로컬 푸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청년 농업과 관련해서 창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청년들한테 좀 이런 것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 나라가 없어지면 농업도 소용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공업이라든지 산업들도 뭐 제4차 산업도 뭐 정부화 문제도 사실은 없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식량 안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의 농업을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의 종자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외국으로부터 계속 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구조라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식량 주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국가 주권도 빼앗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청년들이 뭐 시창업하고 뭐 일자리 만들고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같이 거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 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은 안 보고 농업은 일종의 전쟁인데 사실은 농업은 더 나가서 주권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청년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바쁘신 운전 중에서도 예, 지금 조수석으로 좀 옮기신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강의 전반에 관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번 보건, 건강, 웰빙과 관련된 이야기들 한두 번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어떤 분한테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좋을까요? 우리 지금 3번 보건 쪽, 또 건강, 웰빙 관련되어서는 아까 부회장님 강의하실 때의 건강의 문제, 특히나 뭐 정신건강의 문제, 그래서 약물이나 자살률 얘기도 나오고 교통사고율도 높다.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이 어떤 그 엄마의 그 모성의 건강, 아동의 건강,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정종수 선생님, 우리 평택 지역에서 건강, 의료 서비스, 보건과 관련되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떤 것들이 좀 보강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면 조금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평생 교육, 과거에 이걸 사회교육이라고 그러죠. 평생 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평생 교육이란 차원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사회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뭐 건강 관련 문제, 그리고 또 이제 평생 교육 중에 이제 사회 교육 등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특히 건강 관련해 해가지고 좀 이게 평택 쪽에 좀 이게 큰 병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지금 없는 건 아닌데 좀 더 이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그런 어떤 국립병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고등교육, 즉 대학 교육에 있어서 조금 물론 이제 그 지역사회의 평택대학교가 그 자리매김을 하고 이렇게 학업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예, 규모가 있고 좀 이게 지역사회를 좀 이게 신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국립대학이나 정부 수준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교육기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늘 바람이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 쪽이나 이 건강 분야 쪽에는 상당히 좀 뒤처지지 않았나 그런 면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정종수 수강생님께서 그렇죠. 너무 큰 좋으신 병원, 생각이죠. 대학병원 규모의 병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53만이 벌써 넘은 지가 한참 됐는데, 그리고 학교, 대학교, 우리가 물론 평택대학교 아주 훌륭한 대학교도 있지만 국립대학교의 수준의 그런 대학교가 없는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표 3번하고 4번을 엮어서 통합적으로다가 이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저희가 저희만 말씀을 드렸나요? 또, 자,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자, 우리 홍정인 짧게. 수강생님, 네. 네, 음소거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그 음식물 폐기 처리에서 관련한 건데요. 예전에 TV 광고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 이 개개만 넣으면은 다 분말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걸 쓰면 달라질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주변에서 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그거 질문드립니다.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우리- 음식물 네. 쓰레기를 건조해서 이렇게 갈아버려갖고 가루로 만드는 건 어쨌든 전기를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다 좀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뭐뭐 이런 제품들이 집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정말 잘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국 음식물의 특성이 뭐냐면요. 염분 성분이 많다는 것. 그 다음에 물이 많이 뜨는 거예요. 이 염분이 많고 물이 많은 거를 기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완벽하게 정리되고 잘 처리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이 작으니까 될 수 있겠지만 아까도 이제 자료에는 이제 쭉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음식물 처리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처리되는 게 뭐냐면요. 사료용이에요. 사료로 처리하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처리되는 게 퇴비로다가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재활용률이 그래서 한 97, 8% 정도 돼요. 음식물은. 근데 고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재작년 코로나 닥치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돼지 열병이라는 게 이 맞아요. 휴전선 주변으로 해가지고 막 떠들어갖고 돼지들을 다 죽이고 막 이랬어요. 그게 지금 막 제천 있는데 충북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돼지를 키웠던 수없이 많은 곳에서 발생한 것들 음식물 중에 많은 양이 돼지 사료로 들어가거든요. 돼지 사료로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북부 지역에 군부대라든지 학교에서 발생한 음식물 처리들을 돼지들이 못해줌으로 인해 그게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이 음식물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형 급식소라든지 대규모 공공시설에서의 급식 짬밥이라든지 잔반 처리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잘할 거냐의 문제보다 음식물 찌꺼기가 어떻게 하면 잘 안 나오도록 할 거냐. 아까 얘기 드렸죠? 우리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하고 나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3분의 1이나 된다.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이제 우리 고생해주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김덕희 부회장님과 이응현 교수님께 반짝이 박수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어요.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환경국장님 오셨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왜 그대로 갈아서 왜 내보내는 거가 조금 안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그때 누가 해주셨는데 윤미정 해주셨죠? 아파트에 그거 전단지가 게시판에 걸려 있더라고요. 음식물 파쇄기 그냥 흘려버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규적으로 인증된 제품만이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 게시글에 들어왔더라고요. 환경부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질문을 하는 와중에 환경국장님이 참석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셔갖고 이게 반영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파트 게시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비가 올지 안 올지 저희가 가는 동안은 오지 않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시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